네, 11월 18일이고요. 자바스크립트 수업 오늘 3일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이라고 하는 주제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반복문 중에 while이라고 하는 구문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while문을 활용할 수 있는 연습 문제가 이제 교환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는데 요거 풀이를 안 하고 종료했어요. 오늘 여기부터 이제 풀이를 진행하는 게 이제 순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같이 진행할 내용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건문, 그 다음에 반복문, 그 다음에 반복문에 대해서 while까지만 봤었죠. 네, 오늘은 이 반복문의 또 다른 형태인 for라고 하는 구문을 볼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그 문법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네들끼리 막 서로 섞이기 시작을 해요. 일종의 활용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부터 이제 각종 그 코딩 문제 유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얘네들을 조합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 패턴들을 좀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포문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PPT 페이지, 한두 페이지라도 들어가 있는데, 활용 부분은 그냥 문제 유형만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뭐, 포문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제 코드 패턴으로 이제 계속 내용을 전개를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문제부터 내용을 좀 볼게요. 한 개의 이진수는 0과 1, 두 개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고, 두 개의 이진수는 4개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대요. 이진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2배씩 정보의 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진수 한 개부터 10개까지는 전부 몇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지 while문으로 구현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출력 결과가 나오게끔 구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복의 범위를 먼저 체크를 해보면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죠. 반복에 들어가는 숫자를 i라고 치면은 1부터 10까지 1씩 증가를 해요. 10까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내지는 11보다 작다.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숫자, 뭐, x라고 하는 값이 있을 때, 이 x가 2, 4, 8, 16, 32. 반복이 한번 진행이 될 때마다 스스로 2배씩 커지는 거죠. 이 규칙을 적용해서 이제 반복문을 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연습문제.js. 자, 일단 while문의 구조부터 해볼게요. let i는 1부터 while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i가 1씩 증가. 자, 이 상태에서요, 이제 어떤 숫자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2씩 커져야 돼요. 자, 비트는 만약에 얘를 0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합계 같은 경우에는 0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야 계속 더했을 때 결과에 변함이 없는데, 여기다가 이제 0이라고 시작해놓고 요 값이 2씩 증가한다라고 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백날 곱해봐야. 0에다가 몇을 곱하고 계속 2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부터 시작해야 돼요. 누적된 곱셈에 대한 초기값은
1부터 시작을 해요. 얘는 초기식, 조건식. 그리고 여기가 증감식이 되겠죠? 자, 그럼 출력을 합니다. 콘솔 로그 이진수 i개는 비트개의 정보를 표시 가능.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그 흐름 제어 문법은 for라고 하는 반복문이에요. 원리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의 흐름 자체는 while문하고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while문하고 for문이 구문상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PPT에 들어있는 예제들은 while문에서 봤었던 예제들을 그대로 for문으로 변환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for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or문은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하나의 괄호 안에 모두 명시되어 있는 상태예요. while 같은 경우는 괄호 안에 조건식만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초기식과 증감식이 각각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보려면은 각각의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코드를 분석할 필요가 있었죠. 근데 for문은 이게 전부 괄호 하나에 몰려요. 그래서 실행 과정을 보면 처음에 초기식을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건식을 판별하러 갑니다. 조건식이 참이라면은 블로관을 한번 실행하고 증감식으로 이동해요. 여기를 한번 실행하고 증감식으로 가요. 증감식을 실행한 후에 다시 조건식으로 이동해요. 요거를 계속 도는 거죠. 그래서 조건식이 거짓이 되면은 빠져나가요. 자, 예시 볼게요. 자, 이 포문에 붙어 있는 요 PPT 예제들은요, 이 포문에 대해서요, 오늘 이제 배포해드린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 포문에 제가 실습하실 파일들 이렇게 넣어드리잖아요. 네, 요거를 그대로 PPT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실습하실 때 요거 보고 하셔도 되고, PPT에 나와 있는 예제 보고 하셔도 똑같은 겁니다. 자, let x가 1이래요. 그럼 처음에 이제 x라는 변수에 1을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조건을 보러 가요.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럼 1은 10보다 작다, 현재 참이잖아요. 그럼 이제 1로 가는 거죠. 그래서 x는 한 다음에 숫자 1을 연결해서 문자열 변수를 만들고 걔를 출력. 자, 끝났으니까 이제 x가 1 증가를 합니다. 스스로 1 증가가 됐죠? 그럼 여기서 2가 돼요. 2를 가지고 다시 1로 가요. 2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 맞네요. 그럼 x는 2라고 문장 만들어서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요. 그럼 3이 되겠죠. 또 3이 10보다 작다. 조건 맞으니까 x는 더하기 3 해서 k라는 문장을 만들고 출력. 이런 식으로 계속 돕니다. x가 10이 되면 10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말 되죠? k는 x 더하기 10이라고 문장 만들어서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x가 1 증가해서 11이 되면 1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 안 맞으니까 이제 여기를 빠져나가요. 근데 Y문하고 포문의 큰 차이는요. 우리가 Y문 실습을 했을 때는 여기 마지막에 X의 최종값은 얼마다라고 출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초계식에서 설정된 변수, 요 X는 반복문 종료와 함께 여기 빠져나간과 동시에 소멸돼요. 그러니까 이 블록 밖에서 X라는 값을 식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Y문하고 포문의 큰 차이예요. 요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Y라고 포문하고 사용 비중을 보면은 제가 체감하기로 1대 9 정도라고 할까요? 이것도 좀 커요. 0.5 대 0.95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포문의 활용 비중이 더 높아요. 물론 사실 Y문으로 하느냐 포문으로 하느냐를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개인 취향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대체로 많은 그 개발자 분들이 포문의 유형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Y문하고 포문을 동시에 정리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포문에 올인을 하시는 게 맞고요. 자바스크립트는 특히 이 포문이 나중에 우리가 배열과 제이슨이라는 걸 보면은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된 게 또 있어요. 그 밖에 이 굳이 포문이 아니더라도 반복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자바스크립트는 좀 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반복문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셔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아, 이게 지금 요 블록이 x가 1일 때부터 x가 10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사이클 돌고 다시 들어오면은 이 블록을 한번 수행할 때마다 이전 실행 내용이 완전히 리셋돼요. 그러니까 x가 1일 때 여기 k라고 하는 상수를 만들었죠. 그리고 한 번 하고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x가 이제 2가 돼서.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그 k라는 상수는 이미 없어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수를 만들건 상수를 만들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바스크립트는 변수보다 상수를 더 많이 씁니다. 예. 예. 나중에 이제 객체하고 배열 들어가면은 그 얘기가 한번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구구단이에요. 우리 봤었던 거죠. 자, 구구단의 규칙. y가 1부터 y가 10보다 작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반복의 범위를 산정을 하셔야죠. 다음에 y가 1씩 증가니까 1씩 증가.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y를 쭉 써보세요. y는 1, 2, 3, 4, 5, 6, 7, 8, 9. 자, 이 반복이 되는 동안 z는 y 곱하기 7이니까 여기에 따른 z를 써보세요. 곱하기 7인 거잖아요. 그럼 7, 14, 21, 28. 뭐 이렇게 계속 가겠죠. 그럼 이제 y가 1이고 z가 7일 때 이 수식을 y가 2고 z가 14일 때 이 수식을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거니까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오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도 이제 합계 구하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복문 규칙인데요.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복문 진입 전에 0으로 초기화된 변수가 필요하다. 이거 지난주에도 강조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변수의 합계 대상 값들을 누적으로 합산하시면 되는 거죠. i가 1부터 10 이하인 동안 1씩 증가하도록 반복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x에다가 i만큼씩 x가 증가하게끔 x가 i만큼 증가라고 구성하시면은 i가 1일 때 x도 1이다. i가 2일 때 x가 이만큼 증가하니까 3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출력을 하겠죠. 아까 앞에 예제랑 한번 비교해보면요. 변수건 상수건 상관없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z라고 하는 애가 반복문 안에서 선언이 됐죠. 그럼 매 회차 돌 때마다 이전 z는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져요. 이미 출력한 거는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 z는 매번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건데 여기선 선언이 바깥에서 됐죠. 그리고 반복문 안에서 걔를 사용하면은 얘는 이전 회차에서 실행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누적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플러스 이퀄이 아니라 그냥 이퀄이라고 해버리면은 지우고 덮어 쓰란 얘기니까 이전 값을 상실할 겁니다. 근데 플러스 이퀄은 합산이잖아요. 이전에 갖고 있던 값에다가 새로운 값을 합산해서 계속 갖고 있으란 얘기니까 안 없어져요, 변수가. 자, 그래서 최종 합계는 55다. 넘어갈게요. 자, 1씩 증가하지 않는 반복문. a가 0이고요. a가 100보다 작다래요. 그럼 a는 0부터 99까지인데 10씩 증가합니다. a 플러스 플러스나 a 플러스 이퀄 1이나 같은 말이었죠? 플러스 플러스는 1일 때만 쓸 수 있는 방식이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1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10씩 증가하니까 0, 10, 20, 30, 80, 90. 여기서 더 커지면 100인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아웃이네요. 자, 이렇게 변하는 동안 A를 출력을 했으니까 A의 변화량이 감지가 되는 거죠. 감소도 가능합니다. B가 10이래요. B가 0보다 크대요. 0보다 크다라는 건 1까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2씩 감소한대요. 10, 8, 6, 4, 2. 여기서 2가 더 감소하면 0이 돼버리니까 조건 범위 안 맞아서 아웃. 자, 요 예제들 우리가 while문에서 했었던 예제들 그대로 포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하신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거랑 비교하셔서 한번 차이를 한번 보시면 돼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이게 while로 구성되면 let b는 10. 초기식이 먼저 나오고 while 조건식이 들어가죠. b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실행할 코드 넣고 증감식이 b가 2씩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법의 구조적인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은 결국은 똑같은 거구나라고 결론이 내려져요. 자, 일단 실습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예제들 스크린샷 드린 거랑 같은 코드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포문 중요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미 while문으로 봤기 때문에 포문은 뭐 크게 좀 정리할 게 없습니다. 반복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while은 반복의 조건이에요. 근데 포문은 반복의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while문 같은 경우는 뭐 true라든지 아니면은 그 밖에 다른 불림값 형태로도 설정이 가능한데 포문은 항상 그 범위만 설정을 해요.
그 포문에서 설정된 초기식은 반복문의 종료와 함께 소멸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반복문을 구성하는 요소. 이거는 Y문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반복문을 구성한 요소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었어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비교식은 아니었죠. 물론 조건식이 비교식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조건식이 범위가 더 넓어요. 자, 3회 이상 실행되도록 구성된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i가 0인데 i가 10보다 크대요. 일단 조건 안 맞으니까 얘는 한 번도 안 합니다. x는 10인데 x가 0보다 크대요. 조건 맞네요. 근데 x가 1씩 감소하래요. 자, 그러면은 10부터 x가 10보다 크다. 감소 9, 8, 7, 6, 5, 4, 3, 2, 1까지 가고 0이 되면 조건 안 맞으니까 아웃이죠. 자, 얘는 3회 이상 실행하니까 되네요. 자, y는 0. y가 5보다 작다. 그럼 0부터 4까지란 얘기인데 y가 10씩 증가하네. 0 다음에 10으로 가버려요. 한 번밖에 안 하죠. 자, z는 0이고 z가 5보다 작다. 그럼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하니까 0, 1, 2, 3, 4까지 합니다. 그럼 얘도 되네요. 이거 제가 문제 설명드리면서 깨달은 건데 이거 출제 오류예요. 전 정답을 요거라고 표기했는데 보니까 정답이 2개네요. 얘는 5번, 얘는 10번 실행합니다. 자, 반복문의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설정 등이 잘못된 경우 반복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걸 무엇이라 하는가? 무한 루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PPT에 나와 있는 예제 한번 실습해 보시는 걸로 이제 1교시 진행할게요. 예제가 5개 정도 돼요. 개당 5분씩 하시면은 25분, 그래서 3시까지 실습하시면 되고요. 10분 휴식하셨다가 3시 10분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보고 계시던 PPT 뒤쪽에 보시면 이제 연구과제라고 연습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이 연습 문제 풀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숫자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숫자 1부터 주어진 숫자 x까지의 곱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5팩토리얼이다 라고 표기를 했으면은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곱하면 되는 거죠. 자, 임의의 정수 x를 이제 변수에 이제 입력받은 값으로 초기화하고 그 값의 팩토리얼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세요가 문제 요구사항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임의의 변수 x에 여러분들이 뭔가 넣고 싶은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뭐 7을 넣어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 x에 대한 팩토리얼을 구하는 반복문을 구성하세요입니다. 그럼 for let i는 1부터 x까지 반복하면서 계속 곱해주면 돼요. 그럼 i가 x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x보다 작다라고 하면 정작 x는 포함이 안 되니까 x 플러스 1보다 작다. 둘이 같은 말이에요.
x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x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이제 만들면 돼요. let f는 곱셈을 할 때는 초기값을 1로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f에다가 1을 계속해서 곱하면은 자, x의 팩토리얼은 f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연습 문제 풀이는 단톡방에 지금 올렸고요. 자, 그럼 이제 기본 문법 활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조건문, if문과 스위치문, 그 다음에 반복문, while문과 for문을 봤는데요. 얘네들의 공통점은 코드 블록을 가져간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블록 안에 서로 포함이 가능해요. if 스위치 while for 라고 있다면 if 안에 if 안에 스위치, if 안에 while, if 안에 for. 스위치도 마찬가지고요. while도 마찬가지입니다. for문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중첩해서 상호 포함 관계가 되면서 좀 더 복잡한 유형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문법 유형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활용 케이스를 쭉 문제 유형들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유형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조건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if문하고 스위치문 중에 대체로 if문이 더 많이 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도 while문하고 for문 중에 for문이 더 많이 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거에 대한 패턴만 연습을 하시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if 안에 if 안에 for 안에 if, for 안에 for. 이렇게 네 가지 유형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첩 if라고 하면은 if 한 다음에 이 안에 if가 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블록이 서로 겹치게 되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개념이 하나 생겨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어떤 책들은 유효 범위라고 설명합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도 바로 코드로 들어가기엔 좀 애매해서 간단하게나마 텍스트를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교시는 아마 문제풀이만 할 겁니다. 자, 변수의 유효성 범위 간단하게 텍스트로 먼저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바하고 렛 두 가지를 봤었잖아요.
박 키워드로 선언된 변수는 블록 안에서 선언된 변수가 블록의 실행 여부에 따라 밖에서 식별 여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블록을 갖는 부분이 실행되지 않으면은 블록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밖에서 인식되지 않아요. let 키워드로 선언된 변수랑 const로 선언된 상수 같은 경우는 블록 밖에서 선언된 거는 안으로 침투할 수 있고요.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무조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수의 범위가 블록 안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블록끼리는 똑같은 변수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인식을 못하니까. 일단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예제 코드를 좀 볼게요. 자, 이 첫 번째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이 파일이거든요. 여태까지 예제들은 뭐 예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은 여차하면 그냥 전체를 한꺼번에 실행하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전체를 한꺼번에 실행하셨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 아무리 코드가 길어도 전체 한꺼번에 실행하면 되는데 요 오늘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예제는요. 중간중간에 에러가 발생되는 코드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은 에러입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에러 코드를 좀 넣어놨어요.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다가 블록박, 넘포란 여기서 에러가 나면은 이후 코드는 전혀 실행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코드에 넘버링으로 지금 단락을 나눠놨거든요. 이 단락 단위로 드래그 하셔서 실행을 하세요. 자, 조건이 false로 선언이 돼 있죠. 그럼 여기는 조건이 거짓이니까 이 if모는 아예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num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죠. 여기가 실행이 안 되니까. 박 키워드로 선언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블록 밖에서 num1이라는 애를 출력하려고 하면은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되지 않은 값, undefined라고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도 되게 웃긴 게 있어요. 다 키워드로 만든 변수는 굳이 선언 안 해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조건이 true죠? 여기가 실행이 되죠? num2라는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변수는 블록이 아니건 바뀌건 똑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행하면은 블록 밖에서는 첫 번째 num1이 undefined로 나오고요. 여기 블록 안은 실행이 안 되고 num2 같은 경우는 블록 안에서 100 그리고 블록 밖에서도 인식이 돼요. 요점은요. 박 키워드로 선언하면은 블록 밖에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블록이 실행된 경우에 한해서. let 키워드는요. 블록 밖에서 만든 변수는 블록 안으로 침투가 가능해요. 그럼 num4는 200이 되겠죠. 여기서 출력하면 200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블록이 끝남과 동시에 let으로 만든 변수는 소멸돼요. 그래서 블록 밖에서 출력하려고 하면은 얘는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요. 블록 밖에 넘포가 에러가 나요. 왜냐면은 이 블록을 벗어나게 되면은 let이라고 하는 변수를 존재를 모르니까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바라고 하면은 이 변수가 살아납니다. 바라고 하면 블록 밖에 200이란 값이 여전히 살아남아요. 심지어는
조건이 지금 실행이 안 되니까 이 변수를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넘포는 undefined가 돼요. 블록 밖에서. 에러가 안 나요. 근데 이 넘포를 let으로 선언하면 넘포를 출력할 때 에러가 나요. 뭐가 더 좋아 보이세요? 박 키워드의 변수는요, 블록이 실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변수가 밖에서 살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굳이 변수를 선언하지 않았다고 해도 에러는 안 나고 undefined라고 하는 값으로 인식이 돼요. 정의되지 않은 값. 근데 let으로 만들어진 변수 같은 경우는 이 블록이 실행이 되건 안 됐건 무조건 밖에서 인식이 안 돼요. 규칙이 오히려 더 심플해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사용하던 변수의 규칙은 let 키워드의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이 규칙에 익숙해진 많은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의 바라는 규칙을 처음 봤을 때 이거 규칙이 너무 자유분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코드를 정말 정밀하게 잘 짜지 않으면 변수가 계속해서 살아있으니까 의도치 않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변수가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 구박을 거의 20년 동안 받다가 견디다 못해서 만든 거예요, 렛은요. 렛 키워드는 ES6에서 생겼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바스크립트가 추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2015년 기준으로 표준화를 한번 꾀했는데 이 이전까지의 버전을 ES5라고 명명했고요. 이 이후부터 제정된 버전을 ES6, 7 뭐 이렇게 해서 2년 단위로 계속 버전이 새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통칭 ES Nex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버전 구별하실 때는요, ES5인 거는 옛날 거, 그리고 그 이후 버전은 숫자가 뭐가 됐건 별로 구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옛날 거, 최신 거라고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let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 좀 더 많이 권장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 하나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웹 개발 바로 가능할 거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설프면 살아남을 수 없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하나만 해서 먹고 살기 힘듭니다. 나중에 가면 다 하게 됩니다. 지금은 자바스크립트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자바라든지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많이 다루실 거예요. 그러려면은 규칙이 좀 통일이 돼야죠. 그래서 let 키워드 쓰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권장을 해드려요. 지금 습관을 들이시려면 let 키워드를 쓰세요. 무조건. 반은 거들떠보지 마세요. 저조차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도 옛날 습관이 남아있어서 박 키워드를 쓸 때가 뜨문뜨문 있어요. 저도 모르게 바 쓰고 나서 나중에 발견하면 이거 고쳐야 되는데 하고서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시작하시면 박 키워드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자, 요지는 바로 막 선언하면은 블록이 끝나도 살아있다. let으로 선언하면은 블록이 끝나면 같이 사라진다. 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포문에서도 나오는데요. 박 키워드로 변수를 만들면 블록 밖에서 이 i 값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까는 제가 포문에서는 반복이 끝나면 그 변수가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let일 때 얘기예요. let에서는 이 j라는 변수가 포문 밖에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위에 거는 실행하면 쭉 나오고 반복문 밖에서 10이라고 찍히는데요. 네, 코드가 스크롤을 좀 튀었어요. 여기는 실행하고 나면은 에러 나요. 에러 나는 게 왜 더 좋은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중에 뭐가 더 좋은 방법일까요? 고민하기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법론 자체를 우리의 선택지를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이렇게만 하세요. 라는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사실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엔 주입식이에요. 예. 프로그래밍이 엄청나게 그 많은 응용력을 요구할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어렸을 때 수학 공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식부터 외우기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공식을 외워야 응용을 하죠. 수학은 주입식, 수학은 암기였어요. 코딩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유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든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기능 다 있죠. 디자인은 사이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부 기능은 다른가요? 다 똑같아요. 대부분의 사이트, 적어도 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요구하는 공통 기능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웹 개발자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게시판 하나만 잘 만들 줄 알면은 웹사이트 개발은 끝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게시판에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요. 자, 마지막입니다. 변수를 만들 때는 반드시 선언과 할당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짜고짜 x에다가 100이라고 할당해 놓고 선언을 하면 이건 당연히 에러예요. 말도 안 되는 코드예요. 에러 나요. 왜냐면 cannot access x before initialization. x가 초기화되기 전에는 접근할 수 없다. 당연하죠. 선언을 해야 메모리 영역을 초기화를 하니까요. 근데 바키워드는 이 규칙을 완전히 무시해요. 이거 에러 안 납니다. 저 이거 보고 진짜 당황했거든요. 그냥 나와요. 정상이에요. 이거 C나 자바 개발자들한테 보여주면은 당황해서 말을 못할 거예요, 진짜. 이게 왜 돼? 그러면서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규칙에서 벗어나도 너무 벗어난 게 옛날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래서 개발자들한테 괄시를 되게 많이 받아온 불쌍한 언어예요. 근데 요즘은 발전을 거듭해서 웬만한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규칙이 더 까탈스러워졌어요. 자, 이게 이제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이었고요. 자, 문법의 중첩 구조입니다. 일단 if 안에 if가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은 중첩 조건문이라고도 표현해요. if 안에 if가 또 들어가는 거고요. else if 안에 뭐 if else 조합을 또 넣을 수도 있고요. else 안에 if else를 또 넣을 수 있고요. 자, 이거는 특정 조건이 참으로 판단돼서 블록 안에 진입했을 때 그 조건에 대한 상세 조건을 판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서술이에요, 서술. 요 조건이 참이라서 안에 들어왔더니 조건 또 판별. 참이면 하고 안 하면 나가겠죠. 자, 포인트가 78이래요. 그 다음에 3라인으로 들어와서 포인트가 70보다 크거나 같다. 말 되죠? 그러면 조건 참이니까 들어옵니다. 그럼 콘솔.로그 패스입니다 라고 한번 출력을 해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또 와요. 조건이 또 있네요. 그럼 시키면 해야죠. 78이 90보다 크다. 아니죠? 78이 80보다 크다. 아니죠?
그럼 else 실행하겠네요. C라고 출력하고 끝. 여기 앞에 if를 했으니까 이 else는 안 하고 넘어가겠죠. 만약에 포인트가 60이었다. if. 조건 안 맞네요? 그럼 요 if하고 연결된 else로 뜁니다. 그럼 논패스입니다 라고 출력하고 끝나겠죠.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이제부터 코드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자, 일단 1번 예제까지는 그냥 순서대로 쭉 보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실습해 보시고요. 2번 예제까지 한번 코딩해 보세요. 요거까지 하신 다음에 4시에 시작할 건데 이제부터는 코드의 흐름을 좀 짚어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드를 확인하실 때 쓰이는 디버깅이라는 기법을 소개해 드리고 코드를 볼 거예요. 자, 4시에 뵙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이제 중첩 if문 예제인데요. 이 코드가 이제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코드를 한 줄씩 실행시킬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파악하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코드를 이제 단계별로 실행시키는 거를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디버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드가 진행을 멈춰야 되는 중단점이라는 걸 설정해야 돼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중단점을 설정하는 방법은요. 이 라인 번호 옆에를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여기를 이렇게 라인 번호 옆에를 그냥 클릭하시면 되네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빨간색 점이 생겨요. if문 진입점에 이렇게 클릭을 할게요. 한 번 더 클릭하시면 해제돼요. 자, 이렇게 중단점이라는 거를 설정하시는 거에 대한 단축키는 F9입니다. F9를 누르시면은 단축키가 설정됐다, 해제됐다 해요. 그래서 중단점의 단축키는 F9. 자, 이제 디버깅이라는 걸 해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요, F5키를 누르시면 뭔가 이제 고르라고 나와요. 우리는 Node.js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드가 실행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화면 유형이 바뀌면서 여기 화살표가 동그라미 위에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로 나오죠. 코드가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실행됐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요 세 번째 줄이 실행될 차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포인트라고 하는 값에 78을 저장했잖아요. 요 상황은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변수라고 하는 항목이 위에 있죠. 여기를 잘 뒤져보시면은 생성된 변수가 이렇게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제일 쉬운 거,
한 줄씩 실행. F10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F10을 누르면요. 코드가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다음 실행 지점으로 넘어가는 거죠. 눌러볼게요. if 안으로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지금 콘솔.로그가 출력됐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출력될 차례라는 거예요. F10을 한번 더 누르면은 다음 줄로 넘어가면서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 디버그 콘솔이라는 곳에 보시면은 패스입니다 라고 나와요. 밑에 창이 안 보이시면 보기 메뉴 밑에 보시면 디버그 콘솔이라고 있어요. 단축키도 옆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뭐 여유가 되시면 단축키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if문을 판단하려고 해요. 포인트가 여전히 78이니까 여기서 F10을 누르면 이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다음 실행 위치로 갈 거예요. 조건이 거짓이니까 else에 붙어 있는 if로 간 거죠. 한번 또 누를게요. 그럼 이 조건 거짓이니까 이제 else 블록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여기서 F10을 한번 더 누르면 C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블록 끝까지 빠져나왔죠? F10을 또 누르면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코드가 어떤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자, 만약에 점수가 60이었다. 이 상태에서 F5를 누른다. if는 판단을 하죠. 제가 포인트를 60으로 바꿨잖아요. 여기 포인트 60이라고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딜 실행하는지 보고 싶어서 F10을 누르면 if 조건이 끝나니까 else로 들어가는 거죠, 한 번에. 그러면 이제 논패스입니다 라고 출력되고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자, 포인트를 다시 78로 바꿀게요. 만약에 이 if문이 걸렸다면 콘솔.로그 출력하는 거는 건너뛰고 바로 다음 if문을 검사해보고 싶어요. 자, F5를 눌러요. 여기서 걸렸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F10을 누르면 한 줄씩 가는 거였잖아요. F5를 한 번 더 누르면은 바로 다음 단축키로 워프예요.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로 한 번에 워프예요. F5 중단할게요. F5를 눌러서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실행이 걸린 위치 상태에서 F5를 한 번 더 누르면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로 한 번에 워프예요. 근데 여기서 F5를 또 누르면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는 없잖아요. 그럼 남은 코드를 한꺼번에 다 실행하고 끝나요.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러 개를 지정해 놓고 중간중간 워프하면서 중간 과정을 체크할 수 있고요. 내가 이 코드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좀 차근차근 상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F10키를 누르면서 한 줄씩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F5랑 F10 그리고 중단점 설정과 해제에 대한 F9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말고 뭐 F11도 있고요. 뭐 Shift F11도 있고 단축키가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단위를 본 다음에 이야기해야 돼요. 자, 만약에 아까 했었던 포문 연습 문제 요거를 한번 중단점을 여기서 설정하고 간다라고 하면 F5
Node.js 선택하고 여기서 걸려요. 자, 그럼 이제 i라는 변수를 만들 차례예요. 현재 i는 undefined인데 여기서 F10을 누르면 조건식으로 가죠. i는 1이라고 세팅을 했어요. 그 다음에 F10을 누르면 조건 참이니까 F라는 변수를 만들러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증감식으로 가죠. i를 1 증가시키면은 i가 이제 현재 1인데 1 증가시키면 2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조건으로 판별하러 갈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F는 여기 다 뒤져보시면 어딘가 있어요. F1 그 다음에 또 F10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의 흐름이 보이면서 변수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빨리 누르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따라가다 좀 버거워해요. 약간 천천히 누르셔야 돼요. 자, i가 8이 됐을 때 조건 x 플러스 1이 현재 x가 7인데 x 플러스 1보다 i가 작아야 된다. 근데 x가 7이에요. 그러면 8이 i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말인데 조건 안 맞으니까 여기서 F10 누르면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출력하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쭉 추적해 보실 수 있는 기법이 이제 디버깅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잘 정리하시면 그 코드 만들 때 그 코드를 이제 추적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습 코드를 작성하셔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거에 멈추지 마시고요. 디버깅을 돌려서 이 흐름이 내가 생각한 흐름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꼭 짚어보고 가세요. 지금은 만약에 자바스크립트 자체를 처음 공부하시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지금은 빨리 하시는 것보다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지금밖에 못해요. 나중 가면은 코드 자체가 되게 길어져서 이런 거 할 엄두도 못 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자바스크립트랑 CSS는 좀 이제 경험을 하신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오신 거잖아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HTML 태그랑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제 한 파일에 같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HTML 코드가 있고요. 여기는 CSS 코드는 지금 빠져 있네요. HTML 있고 당연히 CSS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는 거죠. 이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신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 때는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마땅한 디버깅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썩 그렇게 매끄럽게 동작하지도 않아요. 자, 디버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구단은 예제 코드 되게 많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2주차 목표치예요. 자, 다음 코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중첩 이프문 구조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이프문 안에 포문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건 간단해요.
반복문이 있는데 얘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조건을 패스했을 때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먼저 판단을 하는 거죠. 조건이 참으로 판단되어 블록 안에 진입했을 때 반복을 수행한다. 반복을 할지 말지 안전장치를 하나 더 놓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포문도 꼭 if 안에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else절 안에 있어도 되고 else if 안에 있어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기능을 서술하시기에 따라 달라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잖아요. 기능 자체를 말로써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 말을 코드로 서술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if4예요. 자, 이것도 디버깅 하면서 볼까요? 자, K가 5래요. 그러면은 K가 5라는 값을 가지고 현재 여기 대기 중입니다. 조건을 판단할 거죠. 5가 1보다 크다. 참이네요. true. 그 다음에 5가 10보다 작다. 이것도 참이죠. true. true and true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의 조건은 true가 되죠. 요 if문은 K의 값의 범위를 2에서 9 사이로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값이 들어오면은 이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K가 5라고 해서 조건을 판단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F10 들어왔더니 i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F10 조건을 판단해요. i가 현재 1인데 10보다 작다. 말 되죠? 조건을 보면은 1부터 9까지 갈 거고 1씩 증가해요. 현재 K는 5로 고정돼 있고 I 값이 1부터 9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K 곱하기 I는 5 곱하기 1부터 5 곱하기 9까지가 되겠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하나씩 갖다 넣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F10 콘솔.로그 하나 출력했고요. 또 i1 증가해서 출력. 자, 계속 이렇게 돌아요. 자, 5 곱하기 9까지 출력했어요. 이제 i가 또 1 증가합니다. 그러면 i는 10이 됐어요. 자, 조건을 봐요. 10이 10보다 작다. 조건 안 맞으니까 여기를 비교하고 안 맞네 하면 여기 나가는 거죠. 그럼 if가 끝났으니까 if하고 연결된 else도 지나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에 지나오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거죠. 만약에 K가 5가 아니라 50이었다. 그러면 조건을 봤을 때 조건이 안 맞으니까 else로 가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그냥 메시지 출력하고 끝나게 되겠죠.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냥 영작되어 있는 거를 해석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세요. 이거 지금 이 프로그래밍 코드 이제 반복문 정도 만들기 시작하면은 거의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의구심을 가지시는데 대부분 이러세요. 아, 수업 시간에 제시되는 코드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뭐 아직 따라치는 거는 적응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 갖다가 뭘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당연히 모르죠. 이거 갖다 뭘 만들지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갖다가 뭐 만들지는 우리 HTML하고 같이 나오면 그때 봐야 돼요.
HTML하고 같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어떤 기능을 만들지가 여기서 나와요. 이게 지금 동작을 할래나? 하는구나.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해서 누르면 우편번호 검색 결과 이런 거는 다음 달에나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뭘 만들지는. 이거 출력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다 반복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 만들지에 대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다음 달에 우리가 그걸 탐구할 거니까. 지금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이게 나중에 더 큰 현상의 원리가 될 거예요. 그냥 외우시라는 말을 되게 있어 보이게 포장한 겁니다. 자, 4번 예제 넘어갈게요. 우리가 포문을 봤을 때 합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if 안에 포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걸 뒤집어요.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있어요. 그러면 반복문 안에서 매 반복 수행시마다 조건을 판단해요. 반복 한번 할 때마다 조건을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반복문을 걸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 조건식의 변수 있죠. 이 변수를 가지고 조건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포문이 i가 1부터 10까지 변한다 라고 하면 i가 만약에 이렇다면, 아니 그렇지 않고 저렇다면 이런 식으로 i를 갖고 판단을 해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에 만들었었던 합계 예제는 이런 식이었어요. 반복문을 설정해 놓고 이 i 값을 어떤 변수에 무조건 합산했어요. 그럼 요거면은 1부터 10까지의 총합이 나왔었죠. 이제 합산을 위한 변수를 2개를 준비해요. A하고 B.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반복합니다. 1부터 10까지 1씩 증가. 자, 그럼 이 반복문 안을 총 10번을 하는 거잖아요. 이 10번을 하는 동안 조건을 매번 판단해요. i를 가지고. i가 1, 2, 3, 4, 5, 6, 7, 8, 9, 10이죠. 이걸 가지고 조건을 계속 판단해요.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봐서요. 그 나머지가 0이면 걔는 짝수예요. 2로 나눠 떨어지면 짝수죠. 그렇지 않으면 홀수고요. 맞죠? 그래서 조건을 판단해서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a에다 합산합니다. 그때 i는 짝수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때 i는 홀수겠죠. 그러면은 b에다 더합니다. 이 반복 루틴을 계속 진행하면은 최종적으로 a하고 b에는 짝수와 홀수가 나눠서 합산이 됩니다.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런 코드 들어가는 거, 이게 코드 러너 기능인데 얘는 디버깅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일괄 실행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해서 이 브레이크 포인트에 따라서 결과를 보실 때는 F5키를 누르셔야 돼요. 이 디버깅이라는 기능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자체 기능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유형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요번에는 공배수를 구해볼게요. 초반의 그 코딩 문제들은 대부분 유형이 수학에서 나와요. 그나마 여기는 제가 그 간단한 문제 패턴들만 이제 좀 많이 선정해서 온 거고요. 여기서 나중에 코딩 테스트로 들어가면은 문제 유형들이 더 복잡해져요.
만약에 대학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코딩 테스트 문제 유형에 좀 더 치중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실무적인 것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코딩 문제 유형을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어떤 수 i가 x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고 y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면 이 수를 x와 y의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1부터 100까지 범위 안에서 그럼 이제 1부터 100까지 반복 설정하면서 3과 5의 공배수를 모두 출력하고 그럼 3으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를 5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0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2고니까. 그럼 AND로 묶는 거죠. 자, 이 조건이 충족될 때의 i 값을 썸에다가 합해서 출력하래요. 자, 3과 5니까 얘를 x하고 y로 놓을게요. x는 3, y는 5. 그리고 총합을 저장하면서 썸. 반복 설정하고요. i를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AND i를 y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모두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출력해야죠. 그리고 썸에다 합산. 그럼 무조건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그 i 값을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요 텍스트 설명을 충실하게 이행한 코드는 요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강남점으로 오기 전에 이제 작년 이맘때쯤부터 올해 한 여름, 초여름까지 이제 신촌점에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신촌점에는 그 동네 특성상 지금 막 학교 입학한 학생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능 본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한테 이 문제 풀면 대다수가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아직 배운 게 남아있다 이거죠. 이거를 그냥 연습 문제로 냈더니 이렇게 풀더라고요. 이렇게. 공배수 수식이 저거거든요. 모르가도 서울로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계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모르가도 서울로만 가면 됩니다. 공배수 공식 기억 못한다고 해서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요구사항만 충실히 이행하시면 돼요. 프로그래밍에 들어가는 수학은요, 일반적인 웹사이트 만들 때 들어가는 수학은요, 제가 한번 산정을 다 해봤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 진도를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1차 방정식 정도 계산, 뭐 ax 플러스 b는 얼마다, 뭐 요 정도만 그냥 계산하실 수 있으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당분간 뭐 계산적인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하지만 아시면 코드가 되게 심플해져요. 자, 요번 글씨 요거까지만 할 건데요. 요거까지만 할 건데 하나 예제 더 봐야겠네요. 6번 예제 보기 전에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낼게요. 변수 a가 0과 1로 서로 교환되는 거. 교환되는 온오프 처리를 토글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a가 0이면 어떤 처리를 거쳐서 a의 출력값이 1이 나와야 되고요. a가 1이면 어떤 처리를 거쳐서 a의 출력값이 0이 나와야 돼요. 우리 불린 값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0인 변수는 false에 대응이 되고 1인 변수는 true에 대응이 되니까 이 처리가 이거 만들 때 쓰여요. 이렇게 생긴 버튼. 누르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껐다 켰다 하는 버튼 있잖아요. 그럼 이거 짜라고 이제 요 시점에서 이 코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은 거의 다 이렇게 짜세요. if a가 0이면 a는 1
else a는 0. 정답이거든요. a가 0이면 1로 바뀌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바꿔라. 요 중간에 들어간 처리를 이제 if문으로 구현한 거죠. 정답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조금 더 생각해보죠. a가 1이에요. a는 a가 1이면 0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1을 넣어라. 아까 봤던 if문이랑 똑같죠. 우리 3학년 선자 지난주에 했잖아요. 코드가 한 줄로 간결해져요. 근데 의외로 이 규칙을 그 초등학교 고학년한테 제시를 하면 걔네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걸 풀잖아요, 당연히. 저도 이거 그 당시 제 조카한테 벌써 한 5, 6년 지났는데 그 당시 제 조카한테 이 문제 들이댔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왜냐면 그때는 제 수준도 요거였거든요. 초등학생 수준으로 푸는데 진짜 정신이 번쩍 뜨였어요. 끝내더라고요, 이렇게. 맞잖아요. 코딩에서 수학은 이렇게 쓰여요. 코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을 해요. 이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모아놓은 걸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뭐 유튜브 알고리즘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알고리즘의 원래 뜻은 공식이에요. 근해 공식 같은 거요.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테스트가 흔히 말하는 코딩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틈 나실 때마다 이런 이제 연산식 같은 것들 좀 너무 기피하지 마시고 좀 이제 활용해 보시길 바래요. 자, 이제 반복을 수행하면서 또 많이 겪게 되는 케이스가요. 반복하는 와중에 마지막 회차 생략하는 겁니다. 케이스가 두 개예요. 여기 조건식이 주어진 최대값보다 작다라고 설정되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이 주어진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설정되는 경우예요. 자, 지금 여기는요. i가 1부터 10보다 작다예요. 1, 2, 3, 4, 5, 6, 7, 8, 9. 조건식은 10보다 작다라고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9를 제외하려면 이 값을 활용하셔야 돼요. 자, 요거만 놓고 비교하면은 이 주어진 최대값, 이걸 max라고, m이라고 할게요. max라는 뜻으로. m보다 1 작으면 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하면 되죠. 얘를 i라고 치면요. 그럼 i가 m-1보다 작은 동안은 헤라가 됩니다. 요것만 놓고 얘기하면요. 9일 때만 안 하고 나머지는 해야 되니까 9잖아요. 9보다 작을 동안만 해라. 그럼 나머지 9일 때는 알아서 생략하겠죠. 근데 대부분 조건이 이렇게 있을 때 연산이 들어가는 항을 왼쪽에다 두는 게 처리 효율이 좋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옮겨요. i 플러스 1은 m보다 작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면은 마지막 회차를 생략합니다. 이번엔 작거나 같다요. 1, 2, 3, 4, 5, 6, 7, 8, 9일 때 맥스가 9고요. 자, 이 맥스보다
작은 애들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i고요. 그럼 i가 n보다 작다라고 하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식으로 정리하면은 조건이 그냥 작다라고 돼 있으면은 요 변수 플러스 1이 최대값보다 작다. 이걸 최대값이라고 칭할게요.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면 그냥 변수가 최대값보다 작다. 이렇게 설정하면 마지막 회차를 생략합니다. 네. 지금 콕 집어서 이게 언제 쓰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해요. 근데 왜냐면 그 상황을 인지하려면 우리가 더 많은 내용들을 좀 익힌 다음에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처리 로직이에요.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실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5시, 조금 더 여유 시간 잡을게요. 5시까지 하시고 10분 쉬신 후에 5시 10분에 뵐게요.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예제들이 이제 7번부터 13번까지 남겨져 있는데요. 오늘 진도로는 제가 7번부터 11번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나머지 12, 13번은 간단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해 있는 연습 문제가 또 개수가 좀 많거든요. 요거는 그냥 내일 수업의 일환으로 그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법 중첩 패턴인데요.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는 경우에요. 반복문이 한 번 수행될 때마다 안쪽의 반복문이 매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요. 이때 두 반복문 간의 조건값, 즉 변수가 서로 달라야 돼요. 변수가 똑같아지면 반복이 꼬입니다. 이것도 코드로 보면은 규칙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계신 거예요.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쭉 외워보세요. 자, 우리 9구단 2단이라고 하면은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하죠. 이게 끝나고 나면은 3단으로 넘어가죠. 그럼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또 하죠. 또 4단으로 넘어가죠. 앞에 거 한 자리가 이제 세팅되면은 안쪽 게 처음부터 매번 수행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하나 올라가서 또 처음부터 다시. 자, 코드로 실제로 9구단을 다 출력해 볼게요.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코드를 쪼개서 볼게요. 자, 안쪽의 반복문을 일단 제거하고 보면은 i가 2부터 10보다 작다니까 9까지 가고요. 1씩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i번째 단이라고 그룹 이름을 출력해 주는데 그럼 여기가 2부터 9까지 계속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 2단부터 9단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별 문제 없잖아요. 이 안에 반복이 또 들어가요. 주의하실 거는 바깥에 있는 반복문의 변수와 안쪽에 있는 변수가 똑같으면 엉켜요. 일전에 반복문 이야기할 때 증가하는 일련 번호를 보통 프로그래밍에서는 인덱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i를 따서 반복문에서의 변수는 i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쪽의 반복문은 j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알파벳 순서가 i 다음이 j더라고요. 별다른 의미 없는 거예요. 자, i가 2일 때 j가 1부터 9까지 실행을 해요. 그럼 i를 2라고 고정해 놓고 j가 1부터 9까지 가는 거죠. 그럼 i 곱하기 j는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가겠죠. 이걸 다 출력을 해요. 그럼 여기서 그룹 묶어서 한 세트 출력하고 그룹이 끝나요.
자, 다시 돌아가면 i가 3이 되겠죠? 1 증가하니까. 이번에는 i를 3이라고 고정해 놓고 j가 1부터 9까지 다시 가요. 그러면은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가 되는 거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디버깅을 걸어보면 F5 자, i가 이제 2로 세팅이 됐어요. 여기서 F10 누르면은 2단이라고 나왔고요. 여기서 F10을 또 누르면 J가 1부터 이제 계속 들어가는 거죠. 자, 한번 이제 그룹이 끝나고 나면 이제 i가 1 증가해서 3단이라는 그룹이 또 생겨요. 2단이 다 추적되고 나서 3단. 그럼 이제 j가 1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F5 눌러서 이제 마무리 할게요. 그러면 이게 출력되다 끊겼네요. 자, 전체를 확 실행하면은 이제 2단부터 3단, 4단, 5단. 규칙 자체는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반복문이 또 들어간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속된 말로 헬게이트 열리는 거죠. 근데 웹 개발하면서 반복문이 이렇게 2중까지는 그래도 은근히 많이 접하는데 3중까지 들어가면은 뭔가 구성하신 자료 구조에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 바깥에 게 한 칸을 전진하기 위해서는 안쪽 게 매번 처음부터 리셋해서 다시 수행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는 그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반복문이 2중으로 중첩이 되면은 흔히 바깥의 구조가 행을 담당하고요. 안쪽의 구조가 열을 담당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반복문이 진행되는 거를 이제 지금 요 코드를 보면은 가로 세로가 딱딱 각이 맞는 거죠. 뭐 대략 그릴게요. 가로 세로 반복 횟수가 딱딱 이렇게 각이 맞는 건데 이 안쪽에 있는 조건문에 혹은 어떤 수식을 적용을 해서 아니면은 이 안쪽에 있는 반복문에 수식을 적용을 해서 반복의 범위를 매번 계산돼서 산출해내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i가 0부터 4까지 반복합니다. 0, 1, 2, 3, 4. 이게 i 값이에요. j는 0부터 시작하는데 반복의 범위가 i 플러스 1까지래요. i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서는 j가 1보다 작다가 되죠. i가 0이니까요.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1보다 작을 때까지는 그냥 0 하고 끝이에요. 여기서 그냥 j는 0이고 끝인 거죠. 즉, 한 번 합니다. 1일 때는 j는 2보다 작다가 되니까 0, 1 두 번 합니다. 2일 때는 j가 3보다 작다니까 0, 1, 2가 되죠. 세 번. 여기선 j가 4보다 작다니까 0, 1, 2, 3이 되죠. 그 다음에 j가 5보다 작다가 되니까 0, 1, 2, 3, 4가 되죠. 즉 i가 증가할 때마다
제2의 반복 횟수가 한 번씩 늘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i가 0일 때 j는 0, i가 1일 때 j는 0, 1, 2일 때는 0, 1, 2, 3일 때는 0, 1, 2, 3, 4일 때는 0, 1, 2, 3, 4. 이렇게 1씩 늘어가는 거죠. 자, 요 반복 유형이 적용된 가장 대표적인 형태. 그러니까 분모 반복문의 조건 변수를 써서 새로운 값을 계산하는 유형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이거예요. 별짓기 문제예요. 이게 그 코딩 문제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처음 접하는 좀 문제다운 문제예요. 굉장히 유명한 문제라서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이 문제는 다 나옵니다. 자, 반복문이 중첩이 됐을 때 뭔가 구조가 행과 열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바깥의 반복문이 행을 담당하고 안쪽의 반복문이 열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반복문의 변수를 i와 j라고 놓는다면 i는 몇 줄인지를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for let i는 0부터 0번째 1, 2, 3, 4, 5, 6 6줄 나오는 거니까 i는 7보다 작다. 0, 1, 2, 3, 4, 5, 6 그리고 i가 1씩 증가하죠. 자, 그러면 i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예요. 그럼 이제 열에 관여하는 j는 출력되는 별의 개수에 관여해요. 첫 번째는 한 개 출력돼야 되니까 반복이 한 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j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2보다 작다. 그럼 0, 1 두 번 하니까요. 그 다음은 3보다 작다. 그 다음은 4보다 작다. 5보다 작다. 6보다 작다. j가 7보다 작다. 이걸 가지고 수식을 만들면 for let j는 0부터 j는 i 값이 변할 때마다 여기에 요 값들이 세팅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 보세요. 보이잖아요. i 플러스 1 j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서 문자열을 하나씩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근데 문자열에 별을 계속 덧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바깥에 반복문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str이라는 변수를 빈 문자열로 초기화합니다. 그럼 i 값이 한 번 변할 때마다 이 str이라는 변수는 매번 리셋되는 거죠. 자, i가 0일 때 str을 일단 빈 문자열로 리셋을 해놔요. 그리고 j가 들어오면은 주어진 횟수만큼 별을 str에 누적합니다. 문자열끼리의 덧셈은 연결이었잖아요. 그러면 별이 되는 거죠. i가 1일 때는 0, 1 두 번 하는 거니까 별을 두 번 더해요. 두 개가 되는 거죠. i가 1 넘어올 때 str을 먼저 리셋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별은 없어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더 하는 거니까요. i가 2가 되면 str 다시 처음으로 리셋하고요. 그 다음에 3보다 작다니까 0, 1, 2 총 3번 합니다. 별을 str에서 3번 연결해요. 한 번, 두 번, 3번. 요 반복문이 끝날 때마다 출력해 주면은 출력 이렇게 해서 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설명만 들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요걸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보려면은 이 다음 예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다음 예제를요, 그 풀이 보지 마시고요.
여기만 변경해서 출력을 역순으로 만드세요. 어떤 식이냐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하나 이렇게 되게끔 출력을 역순으로 만들어 보세요. 다른 데 고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제 과제를 내면은 뭐 아예 반복문을 다 뜯어 고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를 고치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근데 주제 자체가 반복 범위의 동적 설정이에요. 다른 데를 고치면 문제의 의미 자체가 퇴색이 돼요. 여기만 고쳐보세요. 요건 제가 이따 한 40분쯤에 말씀드리고 그냥 수업 정리할 겁니다. 이 유형들을 통칭 별짓기라고 해요. 인터넷에서 별짓기라고 검색하면요. 이미지 출력 보면 이제 별의별 유형들이 다 나오는데 뭐 우리가 봤었던 유형들도 있어요. 뭐 이건 시언어네요. 자, 요게 지금 우리가 했던 거고 요게 제가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린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3번, 4번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근데 5번부터는 굳이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문제가 좀 복잡해져요. 아까 이미지 검색 결과 나온 거 보시면은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는 건. 근데 이런 게 나온 출처를 제가 따라가 봤더니 코딩 테스트 문제를 제시하는 사이트 중에 백준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가면 이제 코딩 테스트 대비해서 문제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답안을 제출해서 맞히는지 못 맞히는지 뭐 이런 걸 테스트하는 챌린지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별짓기 유형을 124개인가를 제시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은 실제 코딩 테스트 유형하고 비슷하니까 이런 건 해볼 만한데 별짓기를 그렇게까지 도전하는 건 제가 봐서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스베이더라고 이렇게 나.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심했던 게 별짓기로 다스베이더 얼굴 그려놓은 걸 봤었어요. 제정신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까지 장인정신 발휘하실 건 없고요. 그냥 문제의 취지에 맞는 수준에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백준 2447번이래요. 이게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문제 취지에 맞는 범위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이게 한번 풀어보십시오라고 했던 거는 실제로 제가 대학 다닐 때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코딩을 안 하고 손으로 쓰세요가 문제였지. 자, 요거 하시고요. 요거 풀이 40분에 제시해드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마지막 11번 예제 코드 내용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복이 2개로 겹쳐야 되는데 바깥의 반복이 행을 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i가 이제 몇 줄인지를 관여하는 거예요. for let i는 0부터 반복문 시작할 때는 뭐 1부터 시작해도 되고 0부터 시작해도 되는데요. 그냥 무조건 0에 정착을 하세요. 이 이유가 우리가 이 다음에 배울 배열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연관이 있어요. 거의 99.9% 다 0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0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이니까 i가 7보다 작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0, 1, 2, 3, 4, 5, 6 해서 7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0부터 개수보다 작다. 이렇게 공식화 하시면 돼요.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바깥에 게 일단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반복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for let j는 얘도 0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j가 어떻게 하느냐, 일단 i가 0일 때 7개 나와요. 1일 때 6개, 2일 때 5개, 3일 때 4개, 4일 때 3개, 5일 때 2개, 6일 때 1개. 자, 이 공식을 도출을 해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는 요 코드 안에 다 있어요. 일단 요 7이라는 값이죠. 자, 7하고 i를 어떻게 해야 요게 나올까요? 7하고 i를 어떻게 해야 6이 나올까요? 명확하죠? 7 빼기 i입니다. 7 빼기 i보다 작은 동안 j를 증가시켜라 라고 하면은 0일 때 7, 그 다음에 1일 때 6보다 작다. 2일 때 5보다 작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반복 횟수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코드가 바깥의 반복문은 동일하게 설정하고 안쪽의 반복문이 7 빼기 i라고 설정하시면은 이제 역순으로 설정된 반복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요거까지 정리하시고 오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이제 12, 13번 하고 그 다음에 교환에 보면은 연습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요 연습 문제 뭐 따로 이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할당하진 않고요. 그냥 바로 풀이할게요. 혹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내일 나오시기 전에 한번 좀 미리 고민하고 오시면은 이제 문제풀이 볼 때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빠르게 되실 겁니다. 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서 정리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